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적용 대상 관련된 것들과 관련돼서 예외 조항, 예외된 사람들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자격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취득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잃는 시기가 있어요. 취득 시기는 그 날입니다. 그 날. 태어난 날. 그 다음에 피부양자가 된 날. 직장 가입자가 된 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자격이 잃는 시기, 상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그 다음에 국내 거주하기 아니 된 다음 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원칙적으로 얻는 경우는 그날이 당연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떤 큰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날부터 됩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잃는 날은 당장 오늘 잃게 되는 것은 그 의료급여 대상자로 바뀐 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사망한 날 그렇게 되면 좀 슬프잖아요. 그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국적한 이름 날의 다음 날, 그 다음에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4, 5, 6호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었지만은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 신청한 날, 그게 법적으로 그 신청한 날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보험급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타이틀이 별표를 한 10개 치고 싶습니다. 보험급여하고 요양급여하고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양급여는 보험급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보험급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삼자지불 보장 방식 할 때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보험급여 내용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보험급여는 법정급여와 법정급여, 그 다음에 부가급여가 나뉩니다. 법정급여는 법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급여고, 부가급여는 재정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물급여, 현금급여. 이 얘기 뭐냐? 현물은 물리적인 서비스, 현금은 현금으로 주는 서비스, 그 얘기겠죠. 이 그림은 한 5번씩 그려보세요. 꼭. 법정급여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양급여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검진, 그 다음에 현금급여는 요양비,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부 급여비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 보조기 급여비, 장애인 보조기 급여비, 그 다음에 부가급여이면서 현물급여는 없고요. 부가급여이면서 현금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 그 다음에 장제비, 상병수당,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 비용, 수술, 기타, 급여, 처치, 간호, 이송에 대해서 물리적인 서비스를 주고 요양급여를 해준다는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강검진은 2년에, 사무직 직원은 2년에 한 번, 사무직 직원이 아닌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건강검사를 해주는 비용을 대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양비는 이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양급여가 아니에요. 요양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뭔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죠.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법 제3조에 있는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이긴 의료기관인데 보험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서 벌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가 내원을 해도 급여가 되지 않는 병원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 제35조 부속 의료기관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런 의료기관이 일부 있습니다. 딱 들어가갖고 급하게 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딱 알고 봤더니 여기는 요양기관이 지금 아니답니다. 물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이제 예문을 좀 재밌게 들으려고 하는 건데,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따질 겨를이 없죠. 일단 치료는 받고 받아야 되니까.
뭐라고요? 없다고요? 그러면은 전에 자기 이제 자기 개인 주머니 꺼내서 다 납부를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다시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인데 그곳에서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 치료를 받고 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았다, 내가 스스로 청구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요양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이제 급한 사정에 따라서 요양기관, 의료기관을 떠나서 그냥 요양병원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요양기관이라고 했어요.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그냥 지하철, 택시, 여행 중, 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말했던 다리 밑에서 그냥 야외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해당이 돼요.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만을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분만한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한테 청구하게 되면은 그걸 일부 받는 제도가 또 있어요. 일부 받는 제도. 장애인 보조기 급여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제 의족, 의수, 의안, 스쿠터 이런 거를 이제 지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담당 주치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 이제 구입하는 곳에 내원이란다. 어디 방문을 해서 받았다.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전액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또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죠. 어찌됐든 자기의 전액을 자기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현금으로 받는 제도다.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겁니다. 여기는 없고. 임신 출산 진료비라는 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한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율이 점점 떨어지고 제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2명 부모 중에 2명을 낳으면은 제자리 걸음인데 혼인을 한 부부도 기껏해야 1명, 잘하면 2명 낳죠. 3명 낳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3명 이상을 낳아야지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안 낳거나 그 다음에 낳더라도 1명을 낳거나 가끔 2명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유지는커녕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책적으로 확대를 하시기 위해서 단태아는 60만 원까지, 다태아는 100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산전부터 해서 산후까지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기를 분만하고 나서 사후 관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아기 낳고하다 보게 되면은 60만 원만 들겠습니까? 그 이상 드는데 인사치로 이렇게 도와준다. 인사치로 드린다고 생각해갖고 전 그 생각도 생각해요. 이게 다태아? 쌍둥이면은 120만 원, 새 쌍둥이는 18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라네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제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재정이 이제 한계인지 그렇게까지밖에 없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장제비는 뭐냐면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장제를 행한 자, 보통 상주를 얘기하는 거죠. 장제를 행한 자에게 이제 30만 원인가 이게 줬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단돼 버렸어요. 왜냐면은 청구에서 타가는 사람들도 없고 한 10몇 억인가 남았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단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이게 삭제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에서는 다시 장제비를 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다음에 상병수당은 사실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내용을 만들면서 이제 존재만 하는 것이지 상병수당은 근무를 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병상에 누워서 산재보험과 조금 유사한데 누워서 근로를 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고비가 된다. 그러면 그걸 지원해주겠다고 만든 항목이긴 한데 이것은 시행도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중단인의 원회도 없어요. 시행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명목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재정이 조금 늘어나면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 따온 것을 이렇게 편집한 건데 저는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있는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법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씩 둘씩 이게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 관련된 거, 부가급여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 졸업을 해서도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외래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외래 본인 부담
우리나라는 현재 정책적으로 정률제로 쓰고 있습니다. 정률제. 정률제는 뭐냐면 퍼센티지로 요양기관 측에서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 내가 얼마를 퍼센티지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편집을 했는데 상급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있어요. 이제 보건소도 쓰겠습니다. 보건소와 친구들. 그러면은 이건 종별 가산율 아니에요. 지지난 수업했던 종별 가산율이 아니라 외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에 외래 환자로 갔다. 그럼 진찰료는 전에 봤습니다. 진찰 플러스 요양급여 총액, 요 총이라고 쓸게요. 요양급여 총액은 보험이 되는 요양급여가 되는 총액에서 진찰료를 빼야지. 진찰료 아까 전에 냈으니까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서 60%를 환자가 내는 거예요. 60%를. 예전에는 50%였어요. 60% 올랐죠. 이제 80%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은 안 올랐습니다. 60%. 만원어치가 나왔다. 그러면 6,000원을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6,000원. 근데 이제 진찰료를 따로 빼니까 좀 더 그 이상이겠죠. 종합병원은 어떻게 하느냐? 요양급여 총액에서 50%를 환자 본인 부담이 냅니다. 비급여 빼는 거예요. 만원어치 나왔다? 그럼 5,000원 제가 내는 겁니다. 만약 병원에 내원했다. 요양급여 총액에서 나는 40%를 냅니다. 4,000원. 만원이었다면 의원은 3,000원. 보건소 3,000원.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모든 지역 동읍면적. 이제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어떻게 하냐면 웬만한 의료기관이 다 동 단위로 있지만은 읍이나 면에 있을 수 있잖아요. 수요가 많지 않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많지 않다고 얘기하면 좀 실례인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이나 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상급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관계없고 종합병원은 5%씩 하당시키면 돼요. 45%, 35%, 그렇죠? 그러면은 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읍면에 있는 종합병원은 자기 본인 부담금이 4,500원 그 얘기겠죠? 3,500원. 의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30%. 하지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정액제로 내야 돼요. 1,500원. 보통 이런 분들 이제 노인분들이 해당되죠. 간단한 진찰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1,500원이 정액제로 일부 나오긴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상으로는 정률제로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인 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병목 현상처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들이 기계 장비와 관련해서 규모가 큰 병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